네, 매일매일 중요한 국제 뉴스들 발빠르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무거운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게 됐는데 일본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규슈 지방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그 7.1 규모니까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뭐 한때 쓰나미 우려도 있고 하는데 지금까지 전해진 거는 그렇게 큰 피해가 이렇게 확인된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들이 일본 정부가 그 처음으로 이른바 그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 정보를 발령한 걸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이제 일본 정부가 이걸 운영을 시작을 해서요. 이 난카이라는 곳이 그 시조카 앞바다죠. 수도권 서쪽인 시조카 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하고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지는 건데 여기가 이제 이 난카이 해구에서 한 100년 내지 150년 간격으로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30년 안에 여기서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많게는 한 80%로 지금 관측을 해왔어요. 이제 그래서 2019년부터 이거를 이제 경보 제도를 이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발령을 한 겁니다. 네. 일본 기상청이 이 정보를 발령하면서 평상시에 비교해서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지진이 있고 그 전문가 평가회가 있었는데 그 책임자가 평가회 하고 나서 평소보다 발생 가능성이 몇 배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모 6.8 이상 지진이 관측되면은 이렇게 평가회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경보를 발령할지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 발생을 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되는 거죠. 네, 일본 정부가 지금 추산하는 게요. 난카이 해구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한 많게는 23만 명 정도가 사망 실종자, 그리고 건물도 한 200만 채 이상이 피해를 볼 거라고 그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NHK는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발령이 돼서 유사시에 대비해서 그 뭐 식량 비축 같은 걸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 이야기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에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이루어질지에 확신이 없다. 이게 어떤 경우를 두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 지난번에 그 후보 사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 언론하고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CBS하고 인터뷰했는데 이거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날 방영이 되고 이제 일부 발췌본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행자가 대선 끝나고 나서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했더니 트럼프가 지면은 내가 전혀 확신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질 경우에는 이게 평화로운 이양이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서 그 지난 3월에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었죠. 내가 대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미국 전체가 피바다가 될 거다. 이 얘기를 상기시키면서 이게 그 사람이 진심일 거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당시에 트럼프도 이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내가 그 말을 한 거는 바이든의 그 자동차 수입 그 시장을 완전히 열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피바다가 된다는 그런 의미였다고 해명을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 제2의 의사당 난입 이걸 시사한 거다 이렇게 계속 비난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대선에서의 어떤 예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 연임에 실패하고 나서 그 트럼프가 조지아주 국무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선거 결과 뒤집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2,000표 정도를 찾아내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재판 회부가 됐었습니다. 네. 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이번 대선이 명운을 이번 대선에 걸려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AP 통신이 시카고 대학하고 해서 지금 이제 어제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미국 사람 10명 중 6명 정도가 이번 대선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그 장래가 걸려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미국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을 거다 하는 응답률은 21%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18%는 이미 미국 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누가 돼도 별 마찬가지다 이렇게 또 찬염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응답자의 74%는 이번 대선이 그 민주주의 미래에 아주 매우 또는 극도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82%는 경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미국 민주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져든다고 그렇게 경고를 해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번 미국 대선 그 중간 이제 누구 쪽으로 좀 유권자들의 마음이 쏠리는지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해리스 후보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잖아요. 근데 실제 어떤 결과에서도 이게 속속 드러나고 있나 보죠. 그동안에 그 여론조사에서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그 베팅 사이트 이거는 그동안에도 트럼프가 상당히 물론 트럼프의 그 승률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해리스보다 훨씬 높았는데 네. 가장 최근 걸 보니까요. 현재 시간 지난 수요일 날 기준으로 해서 해리스가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49%로 트럼프하고 똑같아졌습니다. 해리스는 치고 올라오고 트럼프는 줄어들었고요. 네. 반면에 예측 사이트가 또 있죠. 프레딕트잇이라는 곳은 해리스가 제쳤습니다. 56%로 트럼프를 처음으로 제쳤습니다. 네.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그 러닝메이트 발표하고 나서 하루 동안에 한 3,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근 한 500억 원 정도 그 후원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게 캠프 가동하고 나서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라는 걸 민주당 쪽에서 강조를 합니다. 일단 미국 언론은 그 해리스하고 월즈, 그 미네소타 주지사가 같이 이제 러닝메이트 돼서 펜실베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그저께 첫 공동 주최를 했는데 일단 미국 언론은 대회에 합격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지금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번 주말까지 다른 경합주 계속 돌면서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에 좀 이렇게 침체됐던 그런 거를 활력을 좀 높인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뭔가 이 초반 효과다라고 이 후보가 바뀐 어떤 초반 효과다라고 트럼프 쪽에서는 얘기를 해왔는데 네. 이렇게 뚜렷하게 결과들이 좀 속속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 쪽에서 좀 측근들에게 불만을 표했다 이런 얘기 있네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요. 네. 트럼프가 그 해리스 지지율이 좀 이렇게 상승세를 받으니까 좀 상당히 좀 오늘도 새벽에 그 마라로가 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보니까 표정이 옛날처럼 막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이 아니 글쎄 그렇게 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좀 약간 좀 헬스케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측근들한테 상당히 불만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캠프가 제대로 하는 거냐 이렇게 또 다그치기도 했고요. 그다음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그 트럼프 캠프에 아주 가까운 여러 명을 인용해서 전했는데 트럼프가 상당히 좀 막 분노를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해리스가 왜 내보다 더 선거 자금을 더 많이 모으느냐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측근하고 통화했는데 내가 바이든을 제쳤는데 이제 해리스까지 이걸 내가 다 혼자서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뭐 이렇게 또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보좌진도 책임을 묻고 바꿀 가능성도 그런데 제기가 워싱턴 되나요? 포스트 네. 보도는 트럼프가 지난번 2020년 대선 때도 그랬고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도 그래서 지금 공화당 캠프 일각에서는 그 보좌진을 바꿔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안 하니까 지난번에도 그래서 졌는데 뭐 그런 식의 불평도 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그 공화당 전당대회 때 그때 이제 피격되고 나서 막 뭐 사진도 막 엄청난 사진이 나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보좌진들은 트럼프가 전당대회 지명 연설 때 뭔가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큰 어떤 그림을 이렇게 내놓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냥 자기 피격에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그런 걸 막 감정적으로 너무 거기 몰입이 됐고 그래서 원고에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청중들이 조금 식상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진들이 자기들끼리 좋은 기회 놓쳤다 이렇게 또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네. 서로 좀 내부에서 삐걱거리네요. 그리고 지난번 네. 그 전미 흑인 언론협회 그때에서 해리스 그 뭐 인정해가지고 그게 아주 역풍을 맞았는데 네. 그때도 원래 그런 발언은 예정이 없었고 즉흥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그리고 또 행사 자체에서 그 진행자가 상당히 거칠게 이렇게 막 이제 해서 트럼프가 화를 냈는데 트럼프가 그런 대한 사전 대비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 아시다시피 그 머독 계열이고 좀 보수 계열이죠. 그런데 사설이 이렇게 트럼프가 호둥대다가 패배할 거다. 도대체 주변에서 이렇게 뭐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다 이렇게 또 때렸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국 대선 점점 좀 열기가 더해가는 것 그리고 같고요. 이제 그 토론 있죠. 그 원래 9월 10일 네. ABC하고 하기로 했는데 이제 바이든이 가고 나니까 이제 트럼프가 안 한다. 복수하고 하자. 근데 해리스 쪽에서 난 9월 10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안 되겠다 싶었든지 어제 조금 전에 회견에서 그럼 오케이 9월 10일 날 ABC하고 하자. 그 대신
9월 4일 날 복수하고도 토론하고 9월 25일에는 MBC하고 하자. 네. 이렇게 또 2번 더 하자고 하는데 해리스 쪽에서는 아직까지 뭐 별 반응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주장대로 되면 9월에만 토론이 3번이 되는 그렇죠. 건데.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조금 좀 조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새벽 회견에서 연준 얘기도 또 했습니다. 연준의 대통령 발언권이 필요하다. 내 직감이 연준 의장보다 훨씬 낫다. 내가 지면은 대공황이 올 거라고 월가 사람들이 생각한다 하는데 글쎄 여기 대해서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해리스 이 러닝메이트로 선정이 됐죠. 월즈 진성 흑수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집도 주식도 없다. 뭐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월스트리트저널하고 네.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는데요. 주식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도 2019년에 미네소타 주지사 공관에 들어가면서 그때 한 30만 달러에 팔았는데 네. 그 후에는 집을 안 샀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여기 지금 좀 비교하는 게 이제 하이리스, 월즈, 그다음에 트럼프, 그다음에 벤스 하는데 이제 재산으로 보니까 그 월즈는 부부 재산이 합쳐서 우리 돈으로 14억 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물론 이제 보고된 거죠. 반면에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뭐 포춘 500대 부자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벤스는 뭐 340만 달러가 한 300억이 넘고요. 그리고 해리스도 보니까 한 100억대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벤스 같은 경우는 벤스도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이 사람들 흑수저라고 강조를 하는데 집이 한 여러 채가 있고 그런데 지금 뭐 월즈가 같은 흑수저인데 이걸 또 미국 언론들이 조명한다. 같은 흑수저인데 다르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좀 또 벤스한테 조금 불리한 쪽으로 그렇게 좀 미국 언론이 좀 보도를 하는 양상입니다. 네. 사실 벤스는 뭐 공화당이 내세우는 어떤 표현으로는 좀 개천의 용, 예. 네 이런 식인데 이것과 좀 대조적이다. 개천의 용이라는데 용이 네. 상당히 화려한 용이 됐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하마스 지도자 암살 이 사건 어떻게 좀 관련돼 있는지 진행돼 있는지 보면 이스라엘의 보복할 권리를 지지해달라 이슬람 국가들에 요청했다 이란 얘기죠. 며칠 전부터 초읽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초시계가 조금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사우디 제다에서 이란이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이슬람 협력기구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란 외무장관 대행이 참석을 해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정당성을 지지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뉘앙스가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유엔 안보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은 이란이 합법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안보리를 슬그머니 물고 늘어졌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는 뭐 사우디를 비롯한 그 이슬람 국가들이 일제히 이런 이스라엘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테헤란 한복판에서 하마스 최고 지도자들을 암살한 건 이거는 흉악한 행위다. 네. 이건 주권 침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일단 좌우지간 이란이 지금 뭔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제 굶어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 유럽연합이 강력히 규탄했다고요. 예. 현지 시간으로 지난 월요일 날 그 행사에서 이스라엘 재무장관, 이 사람은 아주 극우 인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네. 이스라엘 인재들이 석방될 때까지 한 200만 명의 민간인이 굶어 죽도록 놔두는 것이 정당화되고 도덕적일 수도 있다. 물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파장이 큽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에 성명을 냈습니다. 민간인을 이렇게 일부러 굶주리게 한다는 거 이건 범죄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런 사람의 발언과 정부 입장이 거리를 두길 기대하겠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계속 긴장 완화하려면은 이거는 전면전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긴장 완화를 방해하면 이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또 압박을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조금 좀 몰리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이제 전해주신 적이 있는 방글라데시 사태에 대해서 중국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얘기 좀 전해주세요. 중국이 지금 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분석인데요. 네. 지금 방글라데시 엄청나게 많은 1대1로 때문에 돈을 준 게 있거든요. 많이 못 받았습니다. 한 50억 달러 이상 아직 물려 있고요. 지금 사실 중국도 내 코가 석자죠.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난 총리가 굉장히 친중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새로 이제 곧 정부가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그게 중국하고는 좀 멀어지지 않겠냐는 그런 이제 경각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노심초사한다 하는 그런 그 분석을 하네요. 사실 그 중국은 방글라데시하고 스리랑카를 묶어가지고 인도도 좀 견제하면서 특히 미국의 인태 전략도 이렇게 견제하는 그런 교두보로 삼으려고 이제 방글라데시를 그동안에 이제 그 지금 쫓겨난 총리를 공들여 왔는데 돈도 막 주고 하다가 네네. 이제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이제 그야말로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라는 데 초조감을 갖고 있다는 게 홍콩 신문의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가짜 폐식용유 바이오디젤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겁니까? 그 로이터하고 블룸버그가 네.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의 환경보호청이 한 2년 전부터 조용히, 물론 이제 미국 업계에서 요청을 해서 그 디젤, 바이오디젤에 들어가는 주요 원료 중에 폐식용유가 있는데 이걸 이제 넣는데 문제는 그 유통 실태를 지금 조용히 조사를 하는데 폐식용유가 정품이 아니고 짝퉁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그런 뭐 지적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미국 언론 분석은 이게 이제 중국에서 폐식용유가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도 견제 차원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농가들이 이제 그 바이오 디젤에 콩이라든가 옥수수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산이 이제 아무래도 싸겠죠.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이런 불만이 있어서 이제 조사해달라 해서 조사를 해서 최근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뭔가 이걸 또 견제하려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바이오디젤 관련돼서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 바이오디젤에 들어가는 팜유 비율을 좀 올리기로 했다 이런 발표도 했네요. 인도네시아가 네. 그 팜유를 제일 많이 그 생산을 하죠. 수출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오디젤에 팜유가 이제 아까 그러니까 폐식용유 같은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비율이 35%인데 이거를 40% 궁극적으로 50%로 올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농가, 자기네 농가를 좀 살리려고 하는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가 이걸 또 공약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또 수출이 줄어드니까 이것도 인도네시아 수출업계는 또 불만이 많고 자기는 이 그렇겠어요. 뭔가 우산 장사하고 뭐 무슨 장사든 아무래도. 어머니 심정 같은 네. 그런 묘한 상황입니다. 네. 저는 중국 그 바이오 디젤 쪽에서 또 미중 간에 뭔가 좀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이 슬슬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팜유, 바이오 디젤 이쪽에서의 미중 관계 이 부분도 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참 트럼프가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네. 그 연준 그 만약에 선거에서 지면은 승복하겠습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정직한 선거를 원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승복한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재기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